여러분, 이제 우리 식생활 단원을 마치고 가족 단원을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배울 내용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건강한 가족 관계라는 단원으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학습할 예정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첫 시간으로 가졌었죠. 그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옛날 전통 사회에서의 가족과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부터 배울 가족은 변화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럼 당연히 가족이 형태가 변하든 기능이 변하든 가족이 변화하면 그죠? 그 가족원들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건강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엄마, 아빠, 언니, 그 다음에 동생, 아니면 나, 그죠? 아니면 조부모님하고 살고 계시면 조부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단어는 가족 관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 내에는 다양한 가족 관계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 또는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그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관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 관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해요. 어떤 관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단어는 갈등과 해결이에요. 우리 점점 이 사회가 많이 변해갈수록 가족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가족 내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해요. 이런 갈등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갈등은 어떤 원인과 그 갈등은 어떤 배경,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해서 각각 아마 한 차시씩 나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3차시 만에 끝날 거고 이거는 4차시, 5차시 이렇게 될 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까지 하면 온라인 계약은 끝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일단 1단원까지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12쪽,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함께 했었던 노트와 필기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성취 기준은 첫 번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했어요. 이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이렇게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이해가 되고 나면 그럼 우리 가족이 건강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각각 해야 할지 그 역할을 탐색하고요. 직접 실천해보는 이 두 가지가 이 단원에서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단원을 배우기 전에 나에게 이 가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목에 보면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족과 가정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 가정은 기술 가정의 그 제목이기도 과목 이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정확한 이 두 가지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구별할 수 있어요? 가족과 가정. 자, 가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같이 함께 있는 집단,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사람들. 그에 반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그러니까 집과 플러스 여러 가지 그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이 조금 더 큰 개념이기도 해요. 가족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면 가정은 사람과 그에 따르는 분위기라던가 가풍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구분이 조금 가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가족은 땡땡이다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준 거를 선생님이 쭉 보고 인상 깊었던 것들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가족은 우산이다라는 답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왜 가족은 우산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비 오는 날 우산에 구멍이 뚫리면 차가운 비를 다 맞는 것처럼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뚫린 구멍처럼 빈 자리가 크기 때문이다. 오, 생각이 되게 멋졌어요. 그죠? 우산처럼 맞아. 비 오는 날 구멍이 뚫리면 그 구멍으로 차가운 비가 막 들어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가족 구성원 모두는 그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인 거지. 근데 그 울타리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 울타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족은 우산이다라고 표현해 줬어요. 멋지죠? 두 번째 표현은 가족은 처음이다. 이 가족은 처음이다라는 대답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가족이 처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족 품에서 모두 처음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시작은 가족에서 시작이 됐죠. 그죠? 그래서 가족 품에서 모두 처음 시작하고 가족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처음부터 모두 가족의 품에서 했기 때문이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가족의 품에서 모든 걸 가족 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가족은 처음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처음 무언가를 할 때 가족에게 응원을 받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또 뭔가 실패했어. 그럼 가족에게 돌아와서 다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위안이 될 수 있는 것도 가족이고. 늘 처음을 시작하는 곳이 가족이다. 그죠? 그렇게 이 친구는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대답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 내 편, 내 사람 이런 거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가족은 왜 내 편이냐? 그냥 항상 나를 믿어주기. 뭘 하든지 간에 내 사람이기 때문이다.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할 수 있는데 가족은 어쨌든지 항상 나를 믿어주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많이 틀어지는 시기이긴 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선생님이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또는 여러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이 시기, 이 사춘기, 특히나 중2, 중3 이 시기에 부모님들도 되게 조마조마해요. 하지만 늘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가족은 그냥 항상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내 편이다. 고민할 필요 없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네 번째는 가족은 이불이다 라고 표현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왜냐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고 이 친구는 침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추우면 따뜻한 이불을 푹 덮는 거. 왜 우리 되게 추운데 침대에 따뜻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가면 왜 되게 편하고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힘들 때 가족들은 나에게 따뜻함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가족은 처음이다. 이 친구처럼 뭔가가 내가 잘 안 되거나 내가 힘들 때 우리를 이렇게 푹 안아주면서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늘 처음을 시작하게 하는 곳, 그지? 그 다음에 그런 가족들이 어디가 한 군데가 구멍이 뽕 나면 비가 다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울타리이기도 하고
항상 내 편이 되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드라마 두 편을 소개했어요. 그죠? 첫 번째, MBC 이 1992년에 선생님이 몇 살이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선생님도 이때 본방을 사수했다는 거. 그래서 엄청 재미있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은 막 여러분들처럼 분노가 일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그렇구나. 그래, 옛날에는 그랬지. 이런 상태로 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지금 김희애 부부, 여러분들을 보면 안 되는 드라마에서 열연은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수종, 그 다음에 오연수,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전통사회의 대부분의 가족. 이게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가족이 특별했던 게 아니었어.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그래서 전통사회의 가족을 조금 들여다봤어요. 이 전통사회 가족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일단 첫 번째,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확실하죠. 둘이 쌍둥이에요. 함께 태어났지만 귀하다, 귀남. 아들 뒤에 태어났다, 후남. 이렇게. 이름부터가 먼저 이미 남아선호 사상에 너무 그렇죠. 그렇고, 같은 생일인데도 다르게, 아유, 우리 아들, 학교 마치고 오면서 친구들 데리고 오렴. 너는 남아서 이거 좀 해라. 이러면서. 그죠? 이 남아선호. 그러면서 한 해에 한 집에서 시험은 한꺼번에 통과 안 된다. 이러면서 늘 더 아들보다 더 똑똑한 딸이, 그렇게 미웠던, 그죠? 이런 남아선호 사상. 정말, 그랬고요. 두 번째, 가부장적인 분위기. 이 드라마를 보면 부부가 대화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물론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 내에서 아버지인 백일섭이 굉장히 웃기고 코믹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 자녀들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 그냥 가서 돈을 벌고, 집에 오면 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요즘 가족이랑은 다르게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착착착 이런 식으로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좀 많았죠. 이 집이 몇 명이었죠? 3명인가?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얘는 칠남매 이런 드라마도 여러분들이 보면 옛날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칠남매라는 드라마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다자녀, 자녀 출산 많이 놓는 거는 흔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고 다시 본 드라마가 이제 또 오해영이라고 선생님이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여기 보면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물론 에릭과 이 서현진과의 케미도 좋았지만 이 엄마와 이 딸의 이 케미가 선생님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의 가족 이러면 이 두 모녀를 소개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대사회 양성평등이죠. 그죠? 엄마라고 아빠라고 엄마는 집안일 아빠는 바깥일 이런 거 없이 함께 그죠? 그리고 아주 민주적이고 그래서 딸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어떨 때는 친구같이 어떨 때는 부모처럼 근데 부모가 강압적으로 이거 해!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뒤에서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어떨 때는 또 딸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끌어주기도 하고 이런 민주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기는 자녀가 혼자잖아. 그지? 저출산 그리고 또는 미혼,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많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쭉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대충 짐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이제 변화하는 가족을 살펴볼 건데, 이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가족이 왜 변화를 했냐면, 가족이 살아가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가족도 변화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큰 흐름만 선생님하고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가장 큰 흐름은 첫 번째는 농경사회였다는 거라. 한 1950년대 이쯤에는 전부 다 농경사회였어요. 그죠? 농경사회란 이 농가 밭을 중심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지냈던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 농경사회는 자녀가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겠죠. 왜? 일꾼이 필요했으니까. 농과 밭에서 일을 할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자녀들이 있으면 이 농가 밭에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부모랑 함께 살았어요. 왜? 집에 일거리가 있으니까. 함께 지냈고요. 또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랑 자녀랑 함께 지내고 이 사회에서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이런 분위기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자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급격한 뭐가 이루어졌냐면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산업화. 산업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것들 우리가 이 농경사회에서는 직접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자급자족. 내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소비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젠 점점 공장이 지어지면서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똑같은 물건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일거리가 점점 어디로? 농경에서 이렇게 도시로 산업, 공장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점점점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도시로 점점 몰리는 현상을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도시가 뭐냐면 이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농경사회였다가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공장이 지어졌다. 그 사람들이 공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일거리가 없는 거지. 그리고 돈벌이가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공장으로 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산업 공장이 있는 곳이 점점 도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도시화가 진행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변화 때문에 가족의 구조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농경사회에서 여자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마한 이거 보여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거나 하면 잠거리를 준비하거나 함께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냥 집안일, 육아와 집안일이 전부였어.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여성들 보이죠? 여성들도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 잘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성들이 일을 더 하다 보면 여성들이 점점 돈을 벌고 돈을 벌다 보고 일도 하다 보면 점점 지위가 향상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거예요. 여성이 더 이상 집에서 집안일과 육아만 하지 않았던 거지. 그런 것도 변화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여성들의 인식 자체가 결혼을 꼭 해야 돼? 나는 지금 내 삶으로도 만족하는데? 이런 미혼주의라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회가 변화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같은 장소야. 이 보면 요 장소와 요 장소가 같은데 시대가 잠깐 다를 뿐이에요. 이게 시대가 얼마만큼 변한 거냐면 20년 만에 여러분 이런 장소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정말 산업화와 도시화가 정말 급속도로 진행이 됐죠,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충돌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지만 각 세대별로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틀려요. 그죠? 그런 것들로 많이 부딪히고 있지, 아직까지. 왜냐? 우리나라는 너무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옛날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 아니면 조금 깨어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각도 변화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에서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 이게 점점 사회로 국가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 사회의 변화를 지금부터 가족의 변화에 한번 적용시켜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의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방금 살펴본 사회의 변화가 가족의 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고 다 나와버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필기하고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빨리 필기하도록 합니다. 30초 줄게요. 자, 그러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 먼저 변화 양상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변화가 어떻게 했냐면 이 네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됐어요. 첫 번째,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 자, 여러분, 초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으로 결혼하는 걸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결혼하는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할 때 나이를 보면 지금은 평균 아마 여성과 남성이 30대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1살, 32살쯤에 처음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처음으로 결혼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뭐 몇 년 전에 결혼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 나이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29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선생님은 평균에 맞게 결혼을 한 거야. 왜냐면 그때 그 시기에는 초혼 연령이 여성의 초혼 연령이 29세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여성의 초혼 연령이 지금 현재는 30대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31살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을 점점 늦게 한다. 여성뿐만 아니고 여성, 남성이 점점 결혼을 늦게 한다. 그럼 왜 결혼을 늦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결혼을 늦게 할까요? 일단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을 꾸리려면 뭔가 내 삶이 조금 결혼을 할 만한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돈도 조금 모아놔야 되고요.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도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요즘에는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이 잘 안 되고, 남자들은 또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여자들은 또 요즘에는 대학교 졸업만 해 대학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결혼이 내 삶의 안정을 취해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거죠. 또는 아예 결혼을 기피하기도 해요. 결혼 왜 해? 지금 나 혼자 일하면서 돈 벌면서 그 돈을 오롯이 나한테만 쓰는 이 삶이 나는 너무 좋아. 그지? 내 삶이 매우 중요한 거야. 내가 결혼하면 자녀도 낳아야 돼. 그럼 자녀를 키우는데 또 이런 시간이나 돈이 들어. 내 배우자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아주 많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안 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의 연령도 점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혼 연령, 처음으로 가족을 꾸리는 이런 초혼 연령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변화 양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상승하다 보면 당연히 출산율이 감소해. 왜냐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옛날에 계속 선생님 나이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일어나는데 선생님 꼭 참을 거예요. 자, 옛날에는 선생님이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30살에 30살에 아기를 놓으면은 뭐라고 했냐면 노산이라고 했어. 늙어서 아기를 놓는다고 했거든요. 노산. 근데 요즘에는 30살에 주로 결혼을 하니까 바뀌었어, 기준이. 몇 세가 노산이라고 하냐면 40살이 되면 노산이라는 게 왜 이거를 노산이라고 하냐면, 물론 이 시기에도 건강하게 아기 놓는 사람 선생님 옆에도 있어요. 있는데 주로 이렇게 기준을 잡는 이유가, 아이를 놓고 산모가 엄마가 회복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통계상 유전적으로 뭔가 결함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40살에 아기를 놓거나 하면 우리가 노산이라고 해. 그럼 이 시기가 지나면 아기를 잘 안 놓으려고 해요. 사실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을 30쯤에 해. 그러면은 이때 결혼해서 뭐 31살쯤에 아기를 놓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내가 아기를 많이 놓고 싶어도 내 신체적인 나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선생님도 지금 워킹맘이에요. 일을 하면서 아이도 함께 키우고 있죠.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솔직히 지금은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선생님이 지금 몇 년 만에 칼퇴라는 걸 퇴근 시간을 칼같이 맞춰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다 보면 물론 지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말 안 듣는 친구들, 친구들하고 싸운 친구들, 여러 가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는 거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아이들은 학교 마치고 유치원 마치고 5시 반, 4시 반만 되면 집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침에도 선생님이 거제에서 출퇴근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또 아침에는 선생님이 집에서 7시 반은 나와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선생님은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함께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구조야.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육아라는 게 여성들에게 아주 많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남성도 함께 육아를 한다고 많이 오픈된다고 하지만, 아직 이런 것들이 우리 몸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은 일하면서 아기를 키우는 건 여성의 몫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자들이 점점 아기를 놓고 싶을까? 왜? 나는 지금 내 일을 만족하고, 일하는 나의 모습이 멋지고, 나는 돈도 잘 벌고, 왜 굳이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아이를 낳아도 하나, 둘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나만 놓을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변화 양상이에요. 그럼 출산율, 아이를 놓는 비율이 점점 낮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의 규모는 축소되겠죠. 한 가구당, 한 가족당 평균 가구원, 가족들 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 저번에 드라마 봤던 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엄마, 아들과 딸 드라마,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고모랑 같이 살았어요. 고모네 가족도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보통 넷은 기본이었어요. 그죠? 요즘에는 한 명, 두 명, 그러면 많으면 이제 셋, 넷. 그리고 통영 거제가 조금 아이들이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요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하나 아니면 아예 자녀가 없는 가족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구당 이렇게 평균 가구원 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게 세 번째 가족의 구조의 변화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세대 구성이 단순화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대가족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자, 대가족은 우리나라의 형태인데, 가족의 형태인데, 3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세대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세대는, 자, 필기합니다. 30년을 주기로 합니다. 자, 30년을 주기로 해서 이 30년 동안 같은 시대에 같은 배경을 함께한 사람들을 묶어서 한 세대라고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한 세대.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주변에 뭐 이모, 할머니, 이모, 할아버지 이렇게 그지? 이 할머니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세대. 그 다음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녀인 부모님 세대. 그럼 뭐 이모, 고모, 외삼촌, 숙모 뭐 이렇게 요 한 세대. 그 다음에 이 부모가 낳은 자녀, 손자녀. 그럼 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손자녀 세대 이렇게 한 세 가지의 세대가 3세대가 함께 어우러 지내는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했어. 옛날엔 이 대가족이 대부분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어때? 지금 대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죠. 거의 따로 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살고 부모님 따로 살고 요렇게는 같이 살기도 하지만 그렇긴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그 다음에 부모나 자녀 이렇게 2세대 또는
나는 자녀 안 놓아. 이건 2세대고요. 나는 자녀 안 놓아. 우리는 부부만 살래. 그러면은 1세대. 이런 식으로 점점 세대 구성이 단순화, 심플해지고 있다. 간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핵가족이라고 했죠. 조금, 선생님 설명하는 게 선생님이 봐도 지금 필기가 너무 들쑥날쑥으로 되어 있는데, 미안해요. 선생님이 마우스로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이 중구난방으로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족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가족의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5가지의 가족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가족은 자녀를 출산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죠. 두 번째, 자녀를 양육, 자녀를 기르고, 그리고 이 자녀가 사회에서 원만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하는 기능도 가족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의 기능. 자,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주체는 2가지가 있어. 가족에 속하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자녀, 아직 돌봄이 필요한 자녀와 그 다음에 노인, 요 2가지가 아니고 2연령층을 가족이 보호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지? 그다음 4번째는 경제적 기능. 자, 경제적인 건 돈이랑 연관되는 거죠. 그죠? 생산과 소비의 기능이 있다고 했고요. 5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인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가족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2번째로 가족의 기능의 변화는 어떻게, 아까 앞서 배웠던 5가지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가족 기능의 변화. 일단은 쭉쭉쭉쭉 나오니까 필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0초 줄 테니까 얼른 필기부터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의 기능의 변화. 자, 첫 번째는 가족은 자녀 출산의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결혼을 하면 대부분은 자녀를 출산하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가계에서 왜 당연하다고 느꼈냐면,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가계를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계 계승을 위해서 누구를 중시했냐면 남자를 선호했던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치? 왜? 여자는 시집 가버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다자녀 그리고 이 농경 사회에서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자녀를 선호를 했죠. 그러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 현재는 무자녀, 아예 자녀를 안 놓는 거지. 돼? 그건 무슨 중요해. 돼 있는 거 상관없어. 그냥 내 삶, 지금의 내 삶이 만족스러우면 돼. 이런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무자녀, 자녀를 아예 안 놓거나 아니면은 자녀를 적게 놓는 소자녀 가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 출산이 당연한 거였어.
근데 요즘에는 이 자녀 출산의 기능이 선택이 되고 있어. 선택이 문제야. 그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는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거나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점점 선택의 기능, 그러니까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 자, 옛날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녀에서 가정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유교 문화였죠. 그죠? 뭐 장류, 유서, 어른들이 뭐 밥 숟가락 들기 전에는 뭐 들면 안 되고 항상 어른이 먼저, 그지? 그다음에 형 먼저 뭐 이런 식으로 인성과 도덕성을 중시한 가정 교육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것보다 워낙 자녀가 적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최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가족의 교육 기능을 조금 감소했어. 하지만 이런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교육을 이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문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학교. 여러분들 학교 와가지고 인격 형성하고 전인교육 받고 있죠, 그죠? 또는 이런 학원 이런 곳 이런 곳에서 자녀의 양육과 또는 양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점점 이런 정부가 이런 자녀 양육과 사회화 기능은 점점 조금 가족을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선진국을 봐서라도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딱 끌고 이렇게 가주다 보니까 나라가 조금 안정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런 자녀 양육과 사회화 이런 기능이 점점 이런 전문기관에게 또는 정부가, 나라가 대신 이거를 맡아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의 기능의 변화는 세 가지. 보호의 기능, 경제적 기능,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30초 줄 테니까 필기 먼저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호의 기능이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보호는 그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자녀와 노부모라고 했죠. 그죠? 옛날에는 이 자녀와 노부모 모두 가족 내에서 보호를 했어. 그래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는 내가 돌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점점 노인 부양 전문기관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전문 양육기관으로 점점점 이 기능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호의 기능도 점점점 가족 내에서 다른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 그 기능이 옮겨가고 있다. 자, 네 번째 경제적 기능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생산과 소비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경사회여서 자급자족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가 가족 내에서 모두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는 잘 않죠. 그래서 그 경제적 기능 중에서 생산의 기능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 생산된 물건,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물건을 구입하는 기능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의 기능은 옛날에는 옛날 전통적인 가족은 가족 내에서 유대감, 서로 함께 지내고 친밀하고 행복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가족 내에서 이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를 해주는 역할이 되게 컸어요. 서로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점점점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런 정서적 안정과 휴식의 기능이 조금 중간에 과도기 시기에는 조금 그 중요성을 잃었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가족 내에서 이런 정서적인 안정과 휴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가족이 튼튼해지고 그 가족이 튼튼해져야지 그 가족이 이루는 사회와 국가가 안정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 안정과 휴식의 기능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성원 간에 가족원들 간에 서로 유대가 강화되고 휴식서로서 양 말고 내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내가 집에서 안정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 잠깐만 있더라도 그 가족에게서 치유해 받고 정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질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족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첫 번째 자녀 출산의 기능은 당연히 필수였던 것이 지금은 선택으로 많이 변화가 됐고 그 외에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 보호의 기능, 그리고 경제적 기능 중에서 생산의 기능은 점점 그 기능이 가족 내에 보다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의 기능과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의 기능은 점점 그 가족 내에서 그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에 대한 인식,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럼 필기부터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의 인식, 가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가족의 중심, 가족을 이끄는 중심은 물론 남자였죠. 그죠? 아버지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나 아들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부, 엄마, 아빠가 그 가족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가족 관계는 굉장히 수직 관계였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아들과 딸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부모가 예를 들어서 너는 공무원을 해. 왜냐하면 공무원은 편하고 그런 직업이 없다라고 하면 아들과 딸은 전부 다 뭐 했어요? 공무원 준비했어요. 너는 의사 해. 그러면 전부 다 의사 준비하고 변호사 준비하고 판사 준비하고 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약간 우리 군대처럼 명령하면 따라야 되고, 그치? 그렇다고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런 관계를 수직 관계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래요. 부모님이 너 공무원 해. 이러면 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이 여자랑 결혼해. 네 어머니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수평 관계라고 해요. 부모와 자녀가 선생님 오늘 되게 글씨 잘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너는 뭐 하고 싶니?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럼 뭘 하면 될까?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론 예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수평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쌤 분명히 얘기했죠.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결혼 안 해? 네가 어디 결혼을 안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선택이죠. 결혼 안 하니 왜 결혼을 안 하니 뭐 이런 거 신뢰야. 요즘에는 신뢰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선택인 거지. 그지?
결혼. 그다음 네 번째, 자녀 출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계를 계승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아들을 더 선호했어. 남아 선호. 하지만 현재 들어서는 이 자녀 출산도 선택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가계 계승, 아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족의 인식, 가족에 대해서 가족 내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인식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번 시간처럼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필기한 건 이 설문지 제출하고 난 뒤에 사진을 찍어서 밴드 사진첩에 올리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영상을 끄고 밑에 제시된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